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법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학 박사 윤정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력전 이론, 지배권 도전 전쟁, 그리고 평화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비순환 첫 번째 시범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월드 팔리틱스 오르간스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바로 그 오르간스키가 주장한 현실주의 정치 이론 중에 하나가 세력 전이론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탈냉전 이후에 중국의 국력이 막 부상하면서 미국을 따라잡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어떤 그 세계 질서를 뒤바꾸기 위한 중국의 도전이 있지 않을까, 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력전 이론은 현실주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앞서의 전체적인 과목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에 여러 가지 현실주의 이론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력전 이론과 관련된 강의 순서는 세력전 이론의 개요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시험을 대비하면서 공부할 것인가, 이런 수험 포커스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이론적 배경하에서 등장했고 또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이 과연 실질적인 사례와 맞아떨어지는 이론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일부 이렇게 발전시킨, 변형시킨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살펴보고요. 이 세력전 이론은 기본적으로 그 앞서 있었던 세력 균형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정립된 건데, 그러면 이 세력전 이론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며 또 이 세력전 이론은 또 어떠한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세력전 이론의 평가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세력균형론과 세력전 이론의 주된 차이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각각의 중요한 핵심이 뭔가, 이것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이 갖는 의의 못지않게 그에 대한 비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알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론이나 이런 것을 함께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이론은 이렇게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다른 이론의 이런 점을 활용해서 달리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치 이론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이론과의 차이점을 잘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오늘날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는 사항인 중국의 급속한 국력의 부상과 이와 관련된 미중관계, 과연 세력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여기서 어떤 경제적인 무역전쟁을 넘어서는 어떤 군사적 전쟁, 세계 대전쟁의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미에는 이 부분 관련된 기출문제는 뭐가 있었으며, 공부를 해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상 문제는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전 이론의 개요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오르간스키의 월드 팔리틱스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세력 균형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비순환이 진행되게 되면 바로 이전에 세력 균형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일단 배우고 넘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핵심은 국제 질서라는 것이 이 평등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피라미드형 위계 질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최상위에는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배국이 있고 그 밑에는 여럿의 강대국이 있고 그 밑에는 중간국이 있고 등등등 이렇게 위계적으로 국제 질서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력균형론은 힘이 비등비등해질 때 전쟁의 승패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쉽게 일으키기 어렵다. 그래서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면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세력전이론은 오히려 힘이 비등비등해지는 순간에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다는 점에서 세력균형론은 하고는 상당히 보는 시각이 다른 이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최상위층에 있는 지배국,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지배국이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러한 도전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바로 세력 전이를 시도하는 하나의 도전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 전이론에서도 세계 전쟁이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전쟁을 피할 길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로서의 평화의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화의 조건이 잘 발견돼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강대국이 계속 힘의 격차를 벌려서 이 도전을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그 도전하고 있는 도전국의 국력이 커지게 되면 강대국이 적절히 세계 질서에 대한 지배권을 평화적으로 도전국에게 넘겨주든지 그러면은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전이론은 1871년에 보벌 전쟁, 프러시아와 프랑스의 전쟁이죠. 이때 이제 그 독일을 통일하는 그런 과정에서 힘이 강해진 프러시아가 프랑스에게 도전한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역시 통일된 독일이 기존의 유럽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전쟁으로 이렇게 보면서 세력전이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전쟁들이 바로 힘이 비슷해지는 세력 균형화 단계에서 일어난 큰 세계 전쟁, 큰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쓰였던 패권적 지위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세력 전이론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이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괄호가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 앞에 내용과 똑같습니다만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듣든지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든지 간에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 핵심적인 것은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비록 제가 파워포인트 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중요한 내용을 이와 같이 필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은 건데 중요한 개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것을 같이 채워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숙지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강의 때 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수험 포커스는요, 이 세력전이론의 핵심으로서의 도전전쟁을 높이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잘 알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력전의를 위한 어떤 도전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그거는 세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력전이론은 약간 변형한 이론이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력균형론에 대한 세력전이론의 어떤 그 비판, 그 차이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간에 오늘날 지배권 경쟁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력전 이론과 이것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살피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력전 이론이 등장한 이론적 배경을 보면요. 오르간스키는 산업화 이전 단계와 산업화 단계가 1750년을 기준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이전에는 산업화 이전에는 인구라든지 농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국력 신장의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국력이 향상되면서 국가 간의 힘의 우열이 바뀌기 어렵다 보고 또 그런 가운데 어떤 한 나라의 국력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데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동맹을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서 그때는 동맹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오간스키가 생각하는 것은 산업화 시대 이후에는 하여튼 각국의 국내적 산업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국력이 빨리 증진하고 어떤 나라는 빨리 갔다가 정체되기도 하고 등등등 하게 되면서 어떤 국력의 성장에 있어서의 상대적 우위가 서열이 많이 바뀌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존의 어떤 그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국가와 국력을 빨리 성장시켜서 같이 좌우를 겨루는가 말이죠. 이런 동태적 측면을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은 세력전 이론이 더 설명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대체적으로 세력전 이론은 힘의 우위가 커서 도전하는 국가가 도전하지 못할 때가 바로 평화로운 상태다. 이렇게 봤습니다. 세력균형론은 거기에 비해서 세력균형이 유지되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장을 놓고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놓고 세력균형론자들은 세력균형론이 깨지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세력전이론자들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아니다. 그 이전에는 세력균형 상태가 아니었고요. 이 지배적인 국가가 있었으며 그 지배적인 국가에 도전하는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보는 시각과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주요 내용입니다. 각 이론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야 되겠죠. 가장 앞선 것은 뭐냐면은 주목해야 될 것은 세력 전이론자들은 국제 체제라는 것이 어떤 중앙 권위체, 중앙 정부가 없는 무정부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질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 자체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그러한 권위체에 의한 질서가 아니고 결국 각 국가의 냉혹한 국력의 상대적 우위에 따라서 상하관계가 형성된 그런 질서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계 질서가 어느 정도 있는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봤고요. 그 속에는 초유일 강대국으로서의 지배국과 그것을 따르는 강대국, 그 다음에 중간국, 약소국 등등 이렇게 만족하는 국가군이 있고요. 그 기존 질서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불만족 국가군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족 국가 중에 강대국이 있는데 그 강대국이 국력을 급속히 신장시키게 되면 초유일적 지배국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때 바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7세기 네덜란드, 18,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 등이 이 초유일적인 지배국의 지위를 가졌던 그런 사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력전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각 국가 간의 국력이 그냥 그 순위의 변화 없이 정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막 바뀌는데 그 관심이 많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국제 정치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 국력의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게 되죠. 그런 가운데 국가의 힘의 3대 요소로서 부와 산업 능력, 인구,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산업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잘 성장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서열이 막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오겐스키는 중국의 인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책이 나온 게 1958년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그런데 중국의 인구가 나중에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세계적인 지도국으로 나가는데
자원이 될 수 있는 부의 원천으로 봤습니다. 지금 책이 쓰여진 지 약 6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만은 거의 미국을 막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왔잖아요. 굉장히 뭐랄까,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잘한 측면이 일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르겐스키는 국가의 힘이 변화되는 3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둘, 세 단계인데요. 산업화 이전 단계에는 잠재적 힘의 단계로서 어떤 국력이 갑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생산력이라는 게 갑자기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농업 생산력의 토대가 되는 그런 토지라든지 인구라는 것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정태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농업 생산력을 중심으로 한 우열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죠. 물론 강대국가, 중간국가 약속이 있긴 있겠지만, 자,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화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 농업 생산력이 아닌 말 그대로 산업 생산력이 발전되게 되면 이 산업 생산력은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내에 따라서 급속히 발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국력이 급속히 신장될 수 있는 단계, 힘의 전환적 성장 단계가 이때 도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어떤 높은 경쟁 성장률을 달성하는 그런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기존의 질서에서 맨 상위층에 있는 국가에서 불만을 갖게 되면 이제 급속한 국력 신장을 토대로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세력 전환을 위한 어떠한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가 완성된 시기에는 산업화 진입에서는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러지만 어느 정도 이게 진행되다 보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선진국 혹은 초유일 강대국으로서의 지배국도 산업화 완성 단계에 하면은 국력의 성장이 정체되게 되는데, 이 밑에서 따라오는 불만국은 급속히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존의 어떤 지배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기존 질서에 불만을 갖게 되는 그런 강대국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서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상대적 국력의 성장에 급속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서 동태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힘이 비슷해질 때 전쟁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세력전 이론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세계 질서에서의 지배국과 도전국의 문제입니다. 지배국은 초유일 강대국으로서 기존 질서가 편합니다. 자기 국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현상 유지적 성향을 갖게 되겠죠. 근데 도전국은 기존 질서에서 국력을 급속히 신장시켜서 따라오긴 했지만 초강대국, 유일 지배국이 되면 질서 자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면 보다 더 국력을 최대화시켜서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질서 자체를 바꿔서 자기가 최상위 국가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 타파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자, 지배국이 있고 국력이 급속히 성장하는 도전국이 있게 되는데 힘이 비슷비슷해지는 상황에서 전쟁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높여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냐, 지금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따라잡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데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지배국과 도전국 간의 국력의 대등성입니다. 파워 이퀄리티. 그래서 힘이 비슷비슷해질수록 전쟁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봤어요. 세력 균형론자들은 힘이 비슷비슷해지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상당히 반대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죠. 국력의 대등성. 두 번째는 도전국의 성장 속도의 신속성입니다. 이 서서히 그 도전국의 국력이 증진되는 게 아니라 급속히 성장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배국을 뚫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전쟁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국의 불만족성이 높을수록 질서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에게 훨씬 유리한 질서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자신의 국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마음에 안 들어, 기존 질서가. 이렇게 불만족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쟁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국력의 대등성, 성장 속도의 신속성,
도전국의 불만율성, 이것이 세력전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3대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세력 균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세력 균형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력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동태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기존의 지배국에서 도전하는 도전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도전국에 의한 지배권 쟁탈을 위한 도전전쟁 형태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쟁을 불가피한 것인가? 오르겐스키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평화의 조건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국이 도전해오는데 지배국이 국력차를 계속 압도적으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본인의 국력을 더 신장시키든지 도전하는 도전국의 국력을 거꾸로 틀리든지, 그러면 격차가 유지되겠죠. 여튼간에 그래서 지배국이 강력한 힘을 우위로서 위계 질서를 계속 유지할 때 일단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죠. 도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도전국의 어떤 그 국력을 후퇴시키는 그러한 뭐 산업화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거를 뭐 방해한다든지 뭐 등등 해서 뭐 농업 중심 사회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퇴용화시키든지, 아니면은 급속히 국력이 신장하는 도전국의 경제 성장의 속도를 지연시켜가지고 빨리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국력 신장의 지연, 이런 것, 어떤 그 산업화를 위한 물자 공급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해한다든지 지연시켜가지고 도전국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 요새 좀 미중 무역 경쟁에서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적 재산권 어떤 그 이전을 제한하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미국에 쉽게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산업화의 지연화라고 볼 수.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도전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따돌리면서 지연시키면서 미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산업화를 추구하는 그런 불만 국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국가에 대해서 잘 지원을 해줘서 국력이 신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질서 하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존 질서의 지배국의 리더십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결국은 지배국이 그 도전국에 의해서 타파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르간스키는 이 세 가지가 있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안 통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전국이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족성이 낮으면 그냥 그 질서 속에 머물겠죠.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전쟁을 피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전국이 있기는 있지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지배국이 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기존 질서에서 상당히 만족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국력이 급속히 성장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70년대 이후에 개혁개방하면서 개회정책 노선이 뭐 도광량에 나를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 뭐 화평 굴기, 평화롭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우뚝 서겠다, 그러면 잘 지내보겠다, 잘 지내면서 발전하겠다. 이건 아직 새로운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가 아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진핑 단계 와서는 뭐 신형 대국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력이 많이 컸으니까 너나 나나 우리 G2야,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지내야 되지 않겠니? 우리를 좀 인정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도전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국몽, 중화질서의 과거에 영광을 되살리겠단 말이죠. 중화질서는 옛날에 사실은 상당히 위계적인 질서였잖아요. 그죠? 천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을 꿈꾼다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새로운 리더십을 추구하는 건데, 사실은 중국도 최근에는 약간 새로운 리더십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기존 질서 속에서 순응하면서 미국이든 뭐 서방이든 잘 지내면서 국력을 신장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불만족성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도전국이 어떤 대외적 영토적 야욕이 없어야 됩니다. 국력 신장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영토적 야욕을 높이게 되는 순간 주변 국가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것이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중국이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 남중국해에서 뭐 남사군도 서사군도 막 섬을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말이죠. 힘으로써
그 분쟁이 있는 지역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거기다 군사 기지를 건설하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조어도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생각고 일본과의 어떤 그 도서 분쟁 이런 것들에서 좀 더 강한 입장을 보인다. 이런 것은 약간 그 팽창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약하게 되면 결국은 전쟁의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도전하는 도전국에 대해서 기존의 지배국이 그래 때가 됐다. 네가 세계 지도국이 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지배권을 평화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국으로의 지배권 이전에 대한 지배국의 평화적 수용이 있게 되면 질서가 바뀌더라도 지배국이 바뀌더라도 전쟁이 없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계 질서 변화에 대해서 지배국이 그래 때가 돼서 받아들일 수 있게 있다라는 어떤 유연성, 수용 태도가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배국과 도전국 간의 장기간의 혹은 우호, 동맹 이런 그 관계가 있었으면 새로운 지배국이 나타나더라도 다 우호국이고 동맹국이니까 그 위협을 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동의 적에 대항해서 함께 전쟁한 경험이 있다든지 지금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미국이 세계 지배국이 됐다고 한다면 그 이전까지는 어디가 지배국이었을까요? 대영 제국이 지배국이었죠. 근데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유럽에서 영국을 돕고 그러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같이 공동의 적을 놓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싸웠던 그 국가가 새로운 지배국으로 등장할 때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지배국이 도전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더욱더 수월하게 지배권의 이전을 수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에 그 지배권의 어떤 변화를 기존의 지배국이 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이런 지배권 이전에 대한 평화적 수용의 여러 가지 그 영향 요소도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중 관계를 볼 때는 과연 이런 것들이 미중 관계에서 맞아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자, 이게 미중 간에 평화적으로 지배권이 교체될지 아닐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지배권의 평화적인 그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으로부터의 미국으로의 지배권 이전 사례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례는 바로 이 네 가지가 그대로 딱 들어맞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미국은 중국에게 평화롭게 지배권을 이전시킬 것인지 그것을 거부하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과연 도전할 것인지 이게 앞으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력 전이론을 주장한 오로겐스키는 자기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제로 역사적인 전쟁 사례를 가지고 내 이론이 맞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비판하고 나섰던 세력 균형론과 자기가 주장한 세력 전이를 놓고 여러 가지 전쟁 사례를 가지고 경험적 분석을 해보니까 강대국 간의 전쟁은 오간스키 자신이 주장한 세력 전이론이 더 타당하고 약소국 간의 관계는 세력 균형론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밝히면서 세력 전이론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뒷받침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세력 전이론에 대한 실질적 연구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소국 간에는 세력 균형론이 타당한 건 뭐냐면 약소국 간에는 비등비등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이 차이가 있게 되면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침략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강대국 간의 관계를 보면 강한 국가가 있으면은 강한 국가가 그 덜 강한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질서가 자기의 그 국가에게 맞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가운데 강한 국가가 전쟁을 하지는 않고 결국은 그 도전한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강한 국가끼리는 세력 전이론이 맞고요. 약소국끼리는 세력 균형론이 맞다라고 하면서 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옳아요 이렇게 주장했지만 물론 다른 경험적 연구로 인한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력전이론이 나왔어요. 강대국 간의 어떤 지배권을 둘러싼 세계 대전장의 문제를 다뤘는데요. 그런데 개별 국가 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유일 초강대로서의 지배국 하나, 여기에 불만을 가진 그러나 급격히 국력이 성장하는 지배국 하나, 두 개 국가를 중심으로 개별 국가를 중심으로 세력전이 문제와 그에 따른 지배권 도전전쟁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큰 전쟁이 일어날 때는 두 나라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둘러싼 여러 동맹국들이 함께 전쟁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개별 국가 간의 세력전이 문제가 아니고 동맹 세력들 간의 전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바로 동맹 전이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동맹 전이론은 산업화 이전 시대든 산업화 이후 시대든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세력 전이론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이러는데 연세대학교의 김우상 교수가 주장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교수지만은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이론가라고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겐스키의 세력전 이론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이론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실제로 개별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동맹 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막 전쟁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다중위계 체제 모형인데요. 더글라스 램키가 주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세계 질서가 위계적으로 딱 돼 있다고 그랬는데요. 램키가 보니까 이 세계적인 지배국이 모든 지역까지 다 타이트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적인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지역적인 위계 질서가 있다는 말이죠. 그 지역 내에서 또 작은 지역적 지배국가 도전국 간의 전쟁의 문제, 세력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면서 세계적인 하나의 피라미드형 질서를 둘러싼 세력전 이론 말고 지역적 차원의 세력전 이론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를 들어서 그런 이론이 가능하다라고 한 게 바로 다중위계체계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중 간의 세계적 차원에서 지금 패권 경쟁이 있지만 예전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 시도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여기서 보는 다중위계체계 모델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적인 어떤 세력전 현상, 지배국 도전국 간의 갈등, 평화 이런 문제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이론적 시각을 제시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력전 이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은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이 의의가 있는가 학문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판은 뭐가 있는가 이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세력 균형론에 대한 비판적 현실주의적 대안 이론을 하나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세력 균형론이 더 주류로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런 이론을 대안 이론을 제시했던 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의 조건이라는 정책적 처방을 생각해 봤다. 세계 평화를 이룬다는 그런 어떤 이론이기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기타 국제정치의 어떤 동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그런 국제정치 이론이다. 이런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차 세계대전 발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 이론으로 역사적으로 타당한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비판을 받고 있느냐? 가장 앞선 게 뭐냐면은 세계 질서가 피라미드형 위계 질서라고 했는데 그게 맞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문적 가정은 사실은 검증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조금 더 많은 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 위에 토대를 둔 이론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주춧돌을 흔들면 위가 다 흔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 가정 전제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력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어떤 그 상대적 위상이 바뀌게 되면서 거기서 전쟁의 문제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봤는데, 국력이라든지 또 뭐 강대국의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든지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인 이론으로 발전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가 있냐면은 개별 국가 간의 어떤 그 국력의 문제가 세계 대전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체제적인 요소가 세계 전쟁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그래서 국제 체제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 이론이 요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된 구조적 신현실주의 이런 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구대가 있습니다. 당구대가 있는데 당구공이 두 개 있으면은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그 방향이 엇갈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당구대가 있습니다. 테두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당구대가 지금 직사각형인데 거기에 따라서 공이 움직이는 방향이 좌우되겠죠? 만약에 당구대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공의 움직임이 둘이 충돌해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죠? 만약에 당구대가 오각형이에요. 그러면 두 국가가 충돌을 해도 이 국제 체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신현실주의, 특히 구조적 현실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개별 국가 중심으로 전쟁의 문제, 세계대전쟁의 문제를 보는 게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대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냉전체제였지만 국제적인 협력이나 이런 게 증진되는 그런 측면들도 쭉 있는데, 이게 강대국 간의 어떤 전쟁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적 협력, 협조, 상호 의존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게 될 자유주의적 시각에서의 비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정치 이론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신현실주의다, 자유주의다 이런 것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의 큰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꼭 알아둘 게 현실주의자들이긴 합니다. 세력균형론자든 세력전이론자든. 그러나 세력균형론에서는 국제체제가 중앙권위체가 없는, 전혀 질서가 없는 그러한 그 순수한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봤는데, 세력 전이론자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 무정부 상태이며 그 질서는 위계적인 질서이다, 어느 정도 질서가 있다라고 봤다는데 출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 간의 어떤 상대적 국력의 어떤 그 우위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세력 균형론자들은 동맹을 어떻게 맺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세력 전이론에서는 내적 성장, 안에서 산업화를 얼마나 빨리 성공시키느냐의 여부가 그 국가 간의 위상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력균형론자들은 동맹을 토대로 한 외적 성장, 세력전이론자들은 산업화, 국내적 산업화를 토대로 한 내적 성장이 국력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며 그거에 따라서 국가의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발발 원인과 관련해서도 세력균형론자들은 세력균형이 있는 게 아주 평화롭고 안정된다, 이것이 깨질 때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세력전이론자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국력의 차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전쟁이 없는데 비슷해지는 세력균형화 과정에서 그 마지막 그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세력균형이 되면 전쟁의 위험 가능성이 높다, 말이죠. 이렇게 봤다는데 상당히 그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력균형론자는 말 그대로 세력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세력전이론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위계 질서가 형성돼 가지고 지배국이 강력한 힘의 우위를 갖고 감히 도전국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힘의 우위 체제를 유지할 때 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각 차이가 많은 그런 겁니다. 같은 현실주의자들끼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유한 점이 있지만 보는 시각이 아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 세력 전이론의 문제를 최근에 그 이슈가 되는 중국의 급속 부상과 미중 관계, 여기에서 어떤 전쟁과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응용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 이슈와 관련해서 세력 전이론이 연계돼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냉전 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냉전 체제에 대해서는 뒤에 외교사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틈틈이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미소 간의 어떤 공산 자본주의 진영 간의 강대국이 있고 그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나 어떤 진영이 형성돼서 어느 정도 양극적인 세력 균형이 유지되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세력 균형론자들입니다. 바라 말이죠. 냉전 체제에서 말이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엔 안 일어났지 않니? 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세력 전이론자들은 냉전 체제를 어떻게 보면 야 그게 말이야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사실 보면은 미국의 국력, 서방 진영의 국력 이거는 압도적으로 우위였고 사실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공산권은 상당히 힘이 약했어. 이거는 균형이라고 볼 수 없고 미국 중심의 질서가 위에 있고 그 밑에 공산주의 질서가 있는 위계적인 상황에 있으며 그래서 감히 전쟁을 못 일으켜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고 소련이 도전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붕괴하면서 아예 탈락하면서 이제 그 힘의 위계 질서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제 미국이 초유일 강대국으로 혼자 남는 도전국이 없는 그 단극 체제, 초유일 강대국으로 쓰였던 그런 패권 체제가 됐기 때문에 탈냉전 때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세력 전이론입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객관적인 사실은 역사는 같지만,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탈냉전이 이제 도래했다. 그럼 냉전하고 탈냉전의 차이가 뭔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됩니다. 큰 거는 냉전 체제는 미소 중심의 양극 체제고 이념적인 대결 구조고 군사적인 대결 구조가 큰 특징이었습니다. 동서 양진영 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결은 하지만 상호 의존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양 진영 내에서는 진영 내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내부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에서는 세계 전쟁의 위험이 높았지만 진영 내에서는 전쟁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전쟁, 지역 전쟁, 국지 전쟁 별로 없었어요. 세계 전쟁 위험성은 높았지만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어느 정도 그래도 상당 정도 유지됐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냉전 체제에서는 아직 경제적 부상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서구 질서에 순응하면서 경제 성장을 해오고 있던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본다면은 탈냉전 체제는 이 미국 중심의 서방 진영이 우위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뭐 양극 체제, 균형 체제 이뤘다고 하지만 소련과 동구 진영이 몰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일 패권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죠. 초강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게 이제 구조적인 큰 차이고요. 그다음에 이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적인 갈등이 비이념적, 비군사적 차원에서 많이 전개되는 어떤 그 세계적 분쟁과 갈등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방 진영, 결국은 소련과 동구 유럽, 중부 유럽의 공산 국가들이 공산 통제에 종식되면서 서방 진영에 편입돼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EU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하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질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탈냉전 시대 들어서는 소련 중심의 그 공산 진영하고 미국 중심의 서방 진영의 세계 대전쟁의 위험은 없어졌지만 그 내부 진영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며 이 소련이든 이제 국력이 세했기 때문에 자기 질서를 유지할 힘이 없고 관심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사정이 급하니까. 미국도 옛날에는 그 공산 진영과 대결할 때는 내부 진영을 단결시켜가지고 대응해야 됐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이 서방 진영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고 싶지 않은 점이 있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그 완화시키게 되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탈냉전 시대 들어서는 세계 대전쟁의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뭐 걸프전이라든지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뭐 아프간 전쟁이라든지 이런 지역적, 국지적 그 다음에 각종 민족 분규, 인종 분규 이런 작은 전쟁, 분쟁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게 탈냉전 시대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나아가서 80년대 거치고 등등 하면서 미국의 아주 강한 커다란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막 누적되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패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탈냉전 이후에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막 미국을 쫓으려고 그랬고요. 서독이 뒤따라서 막 미국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서독이
미국의 체제에 경제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자제하는 그런 합의를 맺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995년에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패권 어느 정도 질서로운 것이 어느 정도 그 용인이 되는 그런 상황에 가긴 했지만 갑자기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패권적인 경제적 지위가 도전받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에서 중국은 아까 얘기한 도광량이다, 화평물기다,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어느 순간에 우뚝 서겠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는 유소작이 내가 할 말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형 대국가인 미국도 있는데 우리 지금 너희하고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국가니까 우리한테 대우하란 말이죠. 중국몽, 과거 중화질서의 영광을 제안하겠다. 시진핑이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적인 요소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뭘 생각해 보냐면은, 과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지배권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력 전이를 위한 도전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국력의 대등성, 도전국의 국력 신장의 신속성, 그다음에요. 도전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족성이죠.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세력전이론 관점에서 보면은 미중 국력의 대등성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뭐 옛날엔 2050년 얘기했지만 뭐 2030년 전후 정도면은 연간 GNP가 비슷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연간 GNP는 비슷하지만 그동안 그 격차가 있었던 누적적인 GNP는 중국이 따라잡기에는 아주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좀 국력의 대등성 문제에서 표피적으로는 비슷해진 것 같지만 기존의 축척에는 국력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고려될 때 과연 중국이 확실히 미국을 따라잡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어느 때 이 세력전이 그 도전전쟁을 할 만한 경제적 세력 균형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2030년 훨씬 뒤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의 국력 성장의 신속성. 사실은 탈냉전 시대 들어서 굉장히 급속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탈냉전 시대 들어서의 중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이 허용한 것이고 사실은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중국이 너무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대하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약간 위협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뭐 연 10% 이상 GNP 성장률이 있다든지 했지만 근래에는 이게 막 정체돼서 최근에는 6%대까지 떨어질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급격한 국력 신장을 하다가 그게 지금 정체된다든지 후퇴하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또 중국이 급성장을 할지 그것이 정체될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이 반드시 신속히 단기간 내에 미국의 국력을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족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탈냉전 시기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서방과 관계를 괜찮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냉전 시대에는 그 옆에 소련이라는 그런 강대국이 있었고요. 이념적인 어떤 공산권 내에서도 이념적 갈등이 있었고 영토 분쟁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은 또 서방은 중국을 활용해서 중국을 키우면서 소련을 견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은 서방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면서 거기서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고 해서 경제력을 키움으로써 소련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서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했는데 이제 소련이라는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완전 사라진 것이 아니면 국력이 저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중국의 경쟁이 되지 못할 정도로. 자, 그런 상태에서 소련 위협 때문에 서방과 관계를 원만히 해야 되는 그런 요소는 사라졌게 됐고요. 또 중국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을 상당 정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 세계 경제 질서가 미국 중심이야. 기축 통화는 달러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금융 질서, 통화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 질서 자체가 중국에 불편한 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어떤 시도의 가능성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국이 공공연히 미국을
제치고 미국에게 지배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 질서에서 잘 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기존 질서에서 지금 거의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1년에 무역 흑자를 거의 4천억 불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만족스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기존 질서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주장하는 거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은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는 그럴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그렇지 않은 요소가 같이 이중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력 전이론 시각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 균형화 단계로 갈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도전할 만한 역량이 아직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결국은 중국이 급속히 경제 성장을 하다가 이것이 쇠퇴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적절한 타협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과 서독이 미국 경제를 막 따라잡다가 아까 얘기한 1995년에 플라자 합의에서 엔화라든지 이런 것을 절상하고 강세 그러면 자기 화폐가 강하면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도록 한다는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서 서독과 일본의 미국에 대한 도전이 이제 약화되고 기존 질서를 그대로 순응한 쪽으로 가버리게 되는데 중국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것인지 합의해서 아니면은 자체적인 경제 성장의 정체에 의해서 그냥 도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전쟁 위험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패권 도전의 가능성은 열려는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중 간의 이런 경쟁의 가능성이 있고 혹시 중장기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피할 길이 있는가, 평화의 조건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 평화의 조건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강대국 힘의 격차를 계속 유지하든지 도전국이 불만이 적든지 아니면은 지배국이 도전국에게 지배권을 평화적으로 넘겨주든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미중 관계 어떤가 살펴보면 이 미중 간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 미국의 지속적 대중 힘의 우위 내지 확대로 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도전을 따돌리고 도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을 지연시킨다든지 그런 것들 등등 하고요. 또 그다음에 미국 자체가 경제가 성장이 정체됐지만 다시 한번 제도에 갈 수 있다면은 국력 차이를 벌릴 수가 있죠. 그런 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기존 질서의 편승 시도나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기존 질서에 만족한 점도 상당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완전히 미국이 새로운 어떤 지배국으로서의 중국을 받아들일 것인지 중국이 그것을 원하는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당 정도는 기존 질서에 중국이 편승할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국지적인 어떤 영토적 팽창의 시도가 있다든 이런 것들은 위험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지배권을 중국으로 평화적으로 이전할 것인가 그런 유연성이나 수용 태도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지배권을 평화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뭡니까? 지배국의 어떤 지배권 이전에 대한 어떤 유연한 태도, 그 다음에 같이 우호 동맹 관계에 있었다든지 같이 공동의 적을 놓고 싸웠다든지 문화적 동질성이 있다든지라고 했을 때 사실은 미중 관계는 과거의 영국과 미국과 관계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미국은 현재 지배권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아직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우호 동맹 관계가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동맹도 아니죠.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공동 전선을 통해서 싸운 적은 있지만은 그렇게 어떤 우호 동맹 관계가 강한 것도 아니고요. 또 중국 자체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분열됐던 그런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호 동맹 관계가 서방과 미국과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냉전 시대 때 소련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미국이 같이 손을 잡았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호적 관계의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미중 관계가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촉진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문화적 독립성 문제입니다. 문화적으로 차이성이 많죠. 그죠? 서구 문화권, 동양 문화권, 그 다음에 정치 이념도 이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상당히 다르죠.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또 경제적 문제 말고 또 여러 어떤 동아시아적 어떤 영토적 분쟁, 역사적 분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배권이 평화적으로 이전되는 데 있어서 여러 요건들이 잘 충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갈등과 협력이 그래서 이중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 상당 정도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력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과연 일어날 것인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현재 미중 관계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근데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중은 현재 핵무기를 갖고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될 것인데 그런 전쟁은 지금 억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미중 양자의 군사력을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이 현재 군사적으로 단기간 내에는 전쟁 승리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동맹 역량을 감안할 때도 중국의 동맹 역량은 훨씬 더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승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쉽게 미국에 도전할 것이다. 1, 2차 세계대전과 같이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뭐 20년, 30년, 50년 뒤에 그런 때 가게 되면 중국의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돼 가지고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 동맹의 군사력을 따라잡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때 가면은 혹시 새로운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이 정도에서 강의는 마치고요. 이 파트의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수는 하지는 않고요. 연관성이 높은 것 수준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2012년이네요. 세력전 이론의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간 평화적 세력전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 보시오. 강의에 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력전 이론 때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 다른 방식으로 변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보면은 냉전기 양극체제와 비교해 탈냉전기 단극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고 냉전체제 탈냉전 체제 비교해봤죠. 탈냉전기 국제정치 체계를 안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또는 불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지 국제정치 이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세력전 이론이 그 중에 하나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게 되면 그걸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갈 수 있는데 결국은 탈냉전 시대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다. 패권적 질서체제다. 그렇게 보면은 세력전 이론 입장에서 보면은 힘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도전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주장을 펼 수가 있겠죠. 다른 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보면은 외교관 후보자 과정시험에 보면은 일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 안정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했을 때 바로 일극체제의 안전성을 얘기를 할 때 세력전 이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극체제 안정성 관련해서는 패권 안정론 이런 것도 활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체제, 다극체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조적 신현실주의에 가서 자세히 배웁니다. 극성 논쟁이라고 해서 양극체제가 안정적이냐, 다극체제 안정, 이런 자세히 여러분이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하면 이게 답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극체제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세력전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패권적 질서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 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패권국에 대해서 또 급속한, 경제 성장하는 불만국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흔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패권 전쟁론. 패권 국가의 패권은 언젠가는 쇠퇴하게 되시며, 역사적으로 순환하게 되며, 그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일극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는 이론들을 활용하면서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력 균형론자들의 입장에 보면은 어떤 큰 국가가 있으면 반드시 다른 국가가 대항해서 동맹을 맺는다지 해서 세력 균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극체제, 패권적 질서체제가 반드시 세력 균형 체제로 변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세력 균형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극체제라는 게 어느 시점에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대항 세력이 등장하고 등등등 하게 되면서 일극체제는
사라지게 되고 변하게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이론을 다 같이 배워서 우리가 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한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력적 이론을 배우고 나서 생각해보는 예상 문제입니다. 결국은 미중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관련해서 세력적 이론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죠? 위계질서, 지배국, 도전국, 지배권, 도전전쟁, 그 다음에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세 가지 요소, 그 다음에 전쟁을 피하게 하는 평화조건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판단해 본다는 건 뭐냐면은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살펴보면 되죠. 강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세력 전이론에 따른 지배권 도전 전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사례들과 오늘날 미중 관계를 비교하여 중국에 의한 지배권 도전 전쟁 가능성을 판단하여 보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현재 미중 간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국제 질서의 구조라든지 군사적 상황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미중 간에도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제시해 볼 수 있겠죠.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중 양국 각각의 군사동맹 능력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의한 대미 지배권 도전 전쟁이 가능할지 관련 국제정치 이론을 토대로 설명해 보시오. 이건 뭐냐면은 세력 전이론의 토대를 둔 동맹 전이론을 활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다 동맹 전이론을 기술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동맹 역량을 비교해 보면서 이것이 어떤 힘의 위계적인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강의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미중 간의 동맹 문제나 동맹 세력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국제 안보론에 가서 동맹 이론을 얘기할 때 거기서 각국의 동맹들, 주요 동맹들 사례 이런 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사 쪽에 가서 또 그 어떤 각국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탈냉전기, 그 다음에 혹은 냉전기, 그 당시 상황, 1차 세계대전 당시 상황, 이러면서 그 당시 어떤 동맹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같이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답을 하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순환, 2순환, 3순환 거치면서 어떤 이론이 있으면은 예시적으로 이와 같이 그 예상 문제를 출제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예상 문제를 다른 사례나 다른 이슈나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충분히 그 다양하게 내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파워포인트에는 이와 같이 괄호가 뚫려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는 주지만 여러분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강의 파워포인트를 참조해서 괄호 넣고 한 것들을 참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것으로 소화시킨 그런 내용을 딱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력전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력전 이론은 사실 미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른 어떤 중국의 도전 전쟁 가능성, 이것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 이론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이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현실주의 이론 중에 하나를 다루었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자유주의 이론 중에 하나인 상호 의존론에 대해서 시범 강의를 한 꼭지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제 상호 의존론도 꼭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